참석자 여러분,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제1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에서의 연안국 관할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겠고요.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재판관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윈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이번 패널의 좌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영해에서의 연안국 관할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관할권 그리고 또 이 한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승선자들의 보호에 대한 주제도 다룰 것이고요. 또 연안국의 권리에 대해서 해양법에 나와 있는데 이번 패널을 통해서 현 상황을 조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이 역동적인 분야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다의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또 외국 국적 선박의 이러한 이익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무해 통항권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17조부터 28조까지는 현재 그 체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패널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조교수를 맡고 계신 타라 다븐포트 교수님, 그리고 또 대학에서 해양법 그리고 정책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의 아태 센터의 부소장이시고 또 아시아 국제법 학회의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과 해양개발 국제법 저널의 편집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대학 그리고 또 런던 정경대 예일로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해양법이 전공 분야이시고요. 해양보안, 또 해저 케이블, 심해저, 광업, 기후변화와 해양법 그리고 해양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주요 연구 분야로 갖고 계십니다. 또 애나 패트리크 교수님은 바셀 대학교에서 국제법 및 공공법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쥐리 대학에서도 가르치신 바 있고 바셀 대학에서 인권법 그리고 해양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뉴욕 바를 통과하셨습니다. 경력을 봤을 때 또 변호사, 법원 그리고 또 ICRC에서도 재직한 바 있으시고요. 여러 해양법 관련한 그리고 또 형사법 관련한 저술 활동을 하셨고요. 전문 조언 그리고 법적인 조언을 스위스 정부, NGO 그리고 또 영국 국제기구의 해양 관련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IMO의 스위스 대표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27 그리고 29 사건에서 임시 재판관이셨습니다. 스위스 해양법 학회 그리고 스위스 국제법 학회의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ILA의
바다의 사람들 보호위원회의 co-라포터입니다. 그리고 또 칼 라이시님 뉴질랜드의 외교통상부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법, 통상법, 제재 그리고 환경법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EU 대사 그리고 나토 대사를 역임하신 바 있고요. 헤이그와 제네바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오시기 전에 라이치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의 검찰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캔터베리 대학 그리고 뉴질랜드 웰링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연구원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이십니다. 키오스트에서 해양법 연구부의 디렉터를 맡고 계시고요. 기술원에 오시기 전에 KMI에서 시니어 연구원이셨고요. 또 한국국제법학회의 세크레터리 인 치프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또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를 하셨고요. 또 BBNJ 협약의 제5차 정부 컨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단의 법률 조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법 관련 연구 분야는 해양법이고요. 그리고 또 국제법원과 재판부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이 영토 분쟁의 재개념화 그리고 UN 해양 거버넌스와 최근 한국의 관행 등에 대한 저술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자와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발표자들에게는 30분 그리고 토론자들에게는 15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으로 10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데번포트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술회의에서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측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해적 케이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우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발언을 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의견도 아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의견도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종류의 해저 케이블이 존재합니다. 해저 광섬유 케이블은 해저를 지나가면서 국가와 대륙 간을 연결하면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지지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이러한 광섬유 케이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해저 케이블은 바로 전력 혹은 송전 케이블입니다. 이는 전력의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블입니다. 물론 해저 광섬유 케이블만큼 광범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송전 케이블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또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보면 일단 1884년 해저 통신 케이블 보호를 위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통신의 촉진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기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1884년에 해저 통신 케이블 보호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58년 제네바 공회 협약 등등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웅클로스가 1982년에
완성이 되었을 때 당시에는 해저 케이블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1982년에는 6개의 광섬유 케이블과 27개의 송전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559개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과 450개의 해저 송전 케이블이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섬유 케이블로 인해서 글로벌 통신의 99%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송전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이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웅클로스에서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케이블을 자신들의 EEZ에서 매설하고 또 대륙봉에서 공해와 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공해와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해와 국제 해협과 국도 수역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주권 국가 연안국의 주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발표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맥락으로 해서 육지에 상륙하지 않으면서 연안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해에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케이블의 일부는 말레이시아의 영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군도 영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면 선 케이블의 제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를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영해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안국들의 영해를 통과하는 그러한 해저 케이블들이 매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저 케이블의 활용도와 또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러한 영해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는 웅클로스와 연안국의 주권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안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케이블이 매설되는 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기존의 케이블의 유지 보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서식지와 관련해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이블의 매설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가상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는 가운데 특정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과연 연안국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연안국의 영해에서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독특한 문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국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연안국 입장에서는 영해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우려를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영해에서 벌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 논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주권이 어떻게 그 개념이 형성이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법에 관련해서 그리고 웅클로스와 또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말씀드린 후에 제가 문제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양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특정한 연안국의 연해를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이러한 연안국의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오래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영토라는 개념 그리고 영해라는 개념은 많이 바뀌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주권이라는 개념을 존 보디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절대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권은 절대적이고 영속적이며 나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개념의 주권이 과거에 있었다면 점점 더 현대로 오면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연안국의 주권 또한 일종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 관련된 논쟁 그리고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관련국들의 어떤 분쟁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영해에 대한 주권에 대한 내용은 17세기의 논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그로셔스의 논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항행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이 해상 무역과 관련된 그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로셔스의 경우에는 이 국내 재산이라는 법을 로마법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점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다를 놓고 서로 영토 분쟁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인 사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공동의 재산이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역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셔스 또한 이후에 인정하는 것이 특히 연안에 인접한 수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령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유권이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점령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안국이 자신들의 영해를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영해 수역은 연안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산 그리고 소유권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점령과 통제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해리에 걸쳐서는 어업에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재산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산의 소유권과 중첩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19세기에 분명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항행의 발전, 증기선의 발전, 그리고 국제 해상 무역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권 이론에 따라서 연안국들이 특정한 이 영해에 대해서의 권리를 가지지만 소유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면서 항행의 자유는 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영해에 대한 주권 개념이 좀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해의 생물 자원이나 또 해양 자원에 대한 완전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 제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리처드 반스의 내용을 인용했고 그리고 자연자원에 대한 재산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사유 혹은 재산의 권한이 서로 병합이 되면서 이 주권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이론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의 통제와 또 규제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외 선박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주권이라는 것은 관할권의 내용을 포함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자원의 배타적인 사용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해에서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영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국가들마다의 실질적인 관행을 통해서도 이것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의 사건을 보면은 해양 영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지 영토와 부속되어 있는 또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대륙봉까지 그 권한이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즉 육지에서 이어지는 즉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이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영해라고 하는 것은 연안국들의 재산권에 귀속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육지에 대한 그런 재산권 까지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간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1930년 헤이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연안국은 자신들의 연안의 주변에 둘러싼 바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입법기관이 어떠한 규정과 그리고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6년 ILC 초안에도 이러한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주권의 개념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ILC 초안의 이 제1조에 보면은 연안국의 주권은 연안에 인접한 수역에 확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2항에 보면은 이 주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항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법 규칙에 따라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국이 영해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다양한 주권과 권한은 이 국가가 다른 영토에 대해서 행사하는 주권 및 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부의 제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해에 대해서 연안국의 주권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포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웅클로스의 교섭 과정에서 제3차 UN 해양법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에콰도르에서 아주 상세하게 어떠한 활동들을 연안국들이 규제할 수 있는지, 즉 에너지 생산과 자연 자원 그리고 해양에서의 과학적 연구 또 섬에 대한 그런 권리의 제약 등등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웅클로스에서는 이 무해 통항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부분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제가 목이 좀 잠겨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결국 웅클로스 조항에서는 무해 통항에 대한 이 부분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밖에 국제법 규칙에 따라서 자녀 주권에 대해서는 혹은 자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클로스에서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주권을 보면 EEZ 그리고 대륙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EZ와 또 대륙분의 경우에는 여러 공유되는 권리와 공유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간섭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EEZ와 대륙봉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영해의 주권에 대해서는 이런 제약이 가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DP 오커너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 영해에 대한 주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안국이 자신들의 영해에서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섭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권을 가지고 또 무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해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은 현재 상태로서는 영해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주권의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안국가의 주권이 영해에 대해서 미치는 것은 결국 육지에서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물론 바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해양이라는 것이 전 인류의 공유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웅클루스에서는 영해에 대한 주권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재판소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부 제한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고스 해양 보호 지역에 대한 중재 사건은 2015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국제법 규칙들에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제적인 법 규칙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의 남용 혹은 권리의 남용을 제약을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연안국의 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차원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리셔스의 영해에 대한 주권과 관련하여 영국과의 사례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소 입장에서는 모든 각 관련 국가들의 이해 그리고 목적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해에 있어서의 주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리셔스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협약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대안의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와 협의를 하고 평가를 할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안국의 어떠한 규제나 어떤 권리의 행사라는 것은 비례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업권은 부여된 권리로 본 것이 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도 제3국가의 이런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는 국제법에서 다루고 있는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어업이 규제에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국제관습법 차원에서 보면 타당한 수준의 규제는 연안국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된 권리와 공유된 의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그짓 무결성 중재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상토메 프린시페가 특정한 선박에 대해서 취했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박을 그리고 선장을 장기 구금하게 되었고 또한 통화 제재를 했고 그리고 전체 화물을 몰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주권에 대한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례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제재 조치들의 누적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가 웅클루스의 제49조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과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판소에서는 이 협약의 제300조에서는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는 그 이전에 어떠한 재판소 혹은 법원에서도 이 협약 제300조의 위반 관련된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전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300조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49조 사망에 따른 위반을 이미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의무와 그리고 책임, 권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제법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웅클로스와 재판소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안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주권 행사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팔마스 섬 중재 사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권리가 침해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프 채널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의 의무는 다른 국가의 권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안 국가들의 간척이라든지 매립과 같은 그런 활동이 특히 남중국해에서 있었던 매립권에 관련해서 이러한 활동이 국경 간 환경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해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다른 주권국가에 해를 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클로스의 제300조에 따르면 이 본 협약에 따라서 모든 책임과 그리고 모든 의무를 신의 성실을 다해서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권리를 또한 이러한 협약 가입 국가들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해를 통과하는 해적 케이블에 대한 그리고 그 해적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들 그리고 사건들을 살펴보면 주권에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자면 물론 주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의 권리 및 의무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웅클로스의 제300조에 나와 있는 신의 성실 조항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한 비례성의 원칙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차고스 해양 보호 지역 중재권 그리고 남중국해 중재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해적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연안국들이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해적 케이블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지겟 무결성 중재 사건을 보면 상토메 프린시페가 강제적으로 했던 이런 행동은 웅클로스 제49장에 따른 상토메 프린시페의 주권 이해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본다면 연안국들이 해적 케이블의 유지 보수를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주권의 이해관계에 비례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안국의 주권 그리고 연안국의 관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영해에서의 주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충분히 자신들의 주권 이해에 비례하는 것인가 비례하는 조치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 그것이 다른 즉 해적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적 케이블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적 케이블에 대한 활동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규제하게 된다면 이는 위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제300조에 따라서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해에 관련된 그리고 주권에 영향을 받는 여러 지역에 대한 어떤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어 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으며 또한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주권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무해 통항이라는 어떤 개념에 부합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부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저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연안 국가들이 의무를 지는가라고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신의성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클로스가 채택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만큼 해저 케이블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행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어떻게 이러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이해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해저 케이블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해를 통과하는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해저 케이블에 관련된 활동을 제약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의 이 공동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해상 케이블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그 공동의 활용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븐포트 교수님.